세상에는 결코 입 밖으로 내어선 안 되는 비밀이 존재합니다.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 이들이 있고 그 비밀을 독점하기 위해 역사를 조작한 집단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이면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수수께끼의 조직, 프리메이슨. 그들이 숭배하는 모든 것을 보는 Unseen Eye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음모와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 진화의 열쇠를 추적합니다. 프리메이슨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고대 석공들의 길드에서 시작된 비밀 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상적 뿌리에는 하람 아비프라는 인물이 존재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하람 아비프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최고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건축의 신비와 우주의 비밀이 담긴 마스터의 암호를 알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람 아비프의 전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기원전 예루살렘. 솔로몬 왕은 신에게 바칠 성전을 짓기 위해 티레의 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히람 왕은 자신의 최고 장인 하람 아비프를 보냅니다. 하람은 단순한 건축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금속을 다루는 비법, 기하학의 신성한 비율, 그리고 우주의 조화를 건축물에 구현하는 신비로운 지식을 가진 마스터였습니다.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하람 아비프는 수많은 석공들을 세 등급으로 나눕니다. 도제, 숭령공, 그리고 마스터. 각 등급에는 각자의 비밀 암호와 악수법이 있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등급을 증명하고 그에 맞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고 등급인 마스터의 암호는 오직 하람 아비프와 솔로몬 왕 그리고 히람 왕 이 세 사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전 건축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이었습니다. 하람 아비프는 늘 하던 대로 작업이 끝난 후 성전을 홀로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3명의 야심찬 숭령공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빌라, 주벨로, 주벨럼. 이들은 자신들의 실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마스터의 지위를 탐했고 그 비밀 암호만 알면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전에는 3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하람이 남쪽 문에 다다르자 첫 번째 배신자 주빌라가 나타나 14인치 자를 들고 위협합니다. 마스터의 암호를 가르쳐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람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비밀은 오직 3사람의 합의로만 전해질 수 있다. 나 혼자서는 줄 수 없고 너는 받을 자격이 없다. 주빌라는 분노하여 자로 하람의 목을 강타합니다. 비틀거리며 서쪽 문으로 도망친 하람. 그곳에서 두 번째 대신자 주벨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축용 직각자를 들고 다시 한번 암호를 요구합니다. 하람은 같은 대답을 반복합니다. 주벨로는 직각자로 하람의 왼쪽 가슴을 내리칩니다. 심장 부근에 치명상을 입은 하람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동쪽 문으로 향합니다. 동쪽 문, 해가 떠오르는 방향. 그곳에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배신자 주벨럼이 석공망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암호를 말하라. 하람은 피를 흘리며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내 목숨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비밀은 빼앗을 수 없다. 주벨럼은 분노에 휩싸여 무거운 석공망치를 휘두릅니다. 망치는 하람 아비프의 이마 정중앙을 강타합니다. 하람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며 마지막 순간 하늘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바로 그 순간 그의 이마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3명의 배신자들은 공포에 질려 그의 시신을 성전 밖 언덕에 급히 묻고 그 위에 아카시아 나뭇가지를 표시로 남깁니다. 며칠 후 하람의 실종을 수상히 여긴 충실한 석공들이 아카시아 나뭇가지를 발견하고 그의 시신을 찾아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리메이슨의 입단 의식입니다. 3단계 마스터 메이슨이 되기 위한 의식에서 입단자는 눈을 가린 채관 속에 누워 하람 아비프의 죽음을 재현합니다. 의식을 집행하는 마스터가 입단자의 목, 가슴, 그리고 이마를 차례로 가볍게 타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입단자를 사자의 악슬라이언스 퍼 그래프로 일으켜 세우며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타격은
바로 세 번째, 이마에 가해지는 타격입니다. 프리메이슨들은 이 의식을 통해 무엇을 전하려 했을까요? 단순히 충성심을 시험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마 뒤편에 있는 무언가를 활성화시키는 고대의 의뢰였을까요? 그런데 이 신화와 소름 끼치도록 닮은 실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세케넬레 타오 2세의 미라가 그 증거입니다. 1881년 이집트 데일의 엘바하리의 왕실 미라 은닉처에서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고고학자들이 관을 열었을 때 그들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다른 파라오들의 미라가 평온한 모습으로 방부 처리되어 있던 것과 달리 타오 2세의 미라는 극심한 고통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죽음의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입은 비명을 지르듯 벌어져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머리에 남겨진 상처들이었습니다. 처음 발견 당시 학자들은 이를 단순한 전투 부상으로 치부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타오 2세는 힉소스족과의 전쟁 중 전사했다고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2021년 최첨단 CT 스캔 기술로 그의 미라를 재조사하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집트 카이로 대학과 유럽의 연구팀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 연구에서 타오 2세는 전장에서 명예롭게 전사한 것이 아니라 처형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CT 영상은 그의 두개골에 최소 5개의 치명적인 상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상처들의 패턴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모든 공격이 정면에서, 그것도 머리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전투 중이었다면 팔, 다리, 몸통에도 강화 흔적이나 부상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타오 2세의 미라에는 머리 외에는 어떤 상처도 없었습니다. 연구팀은 상처의 형태를 분석해 사용된 무기까지 특정합니다. 첫 번째 상처는 도끼에 의한 것으로 오른쪽 이마를 강타했습니다. 두 번째는 칼이나 단검으로 왼쪽 관자놀이를 찔렀습니다. 세 번째는 창이나 창검으로 뒤통수를 관통했습니다. 네 번째는 다시 도끼로 오른쪽 뺨을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결정타는 바로 이마 정중앙에 가해졌습니다. CT 스캔 이미지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이마 중앙의 구멍. 연구팀은 이것이 의식용 도끼나 의뢰용 무기에 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손이 등 뒤로 묶여 있었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가 무릎을 꿇은 채 처형당했음을 의미합니다. 왜 힉소스족은 포로로 잡은 파라오를 단순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머리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을까요? 왜 마지막 일격은 반드시 이마 중앙에 가해져야 했을까요?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의 종교적 믿음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마 중앙을 우제트레이스, 즉 코브라의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파라오의 왕관에 항상 코브라가 장식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부위는 파라오의 신성함이 깃든 곳이며 우주와 소통하는 통로라고 믿어졌습니다. 힉소스족은 단순히 타오 2세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신성한 능력 자체를 파괴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연일까요? 하람 아비프와 타오 2세, 수천 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두고 일어난 두 사건이 공통적으로 이마 중앙을 겨냥했다는 것이, 프리메이슨들이 하람 아비프의 전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타오 2세의 죽음에서 영감을 받아 그 전설을 만들어냈을까요? 혹시 이 둘 모두 훨씬 더 오래된, 우리가 잊어버린 고대의 지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프리메이슨의 역사를 더 깊이 파고들면 이 의문은 더욱 깊어집니다. 1717년 런던에서 4개의 롯지가 모여 최초의 그랜드 롯지를 결성합니다. 하지만 프리메이슨의 실제 역사는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세 유럽의 석공 길드, 템플 기사단,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이집트의 미스터리 스쿨까지 닿습니다. 1826년 미국 뉴욕주에서 윌리엄 모건이라는 프리메이슨이 실종됩니다. 그는 프리메이슨의 비밀의식을 폭로하는 책을 출간하려 했습니다. 그가 남긴 원고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3단계 마스터 메이슨
승급 의식에서 입단자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관 안에 눕습니다. 그리고 3번의 타격을 받는데 마지막 타격이 이마에 가해질 때 입단자는 빛을 달라고 외쳐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눈가리개가 벗겨지고 모든 로찌 멤버들이 촛불을 들고 입단자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의식의 상징은 명확합니다. 이마에 대한 타격은 제3의 눈을 여는 것을 상징하고 빛을 달라는 외침은 깨달음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러싼 빛들은 우주의 지혜가 입단자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표현합니다. 윌리엄 모건은 이 내용을 폭로하기 전 실종되었고 그의 시신은 나이아가라 강에서 발견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익사로 처리되었지만 많은 이들은 프리메이슨의 보복이었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제3정당인 반메이슨당의 안테메선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1884년 프랑스의 저명한 프리메이슨이자 오컬티스트인 엘리파스 레비는 그의 저서 고등마법의 의뢰와 교회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람 아비프의 전설에서 3번째 타격이 이마에 가해지는 이유는 그곳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왕관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타락하면서 신과의 직접적인 소통 능력을 잃었고 이는 이마 중앙의 눈이 감기는 것으로 상징된다. 엘리파스 레비는 단순한 신비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19세기 유럽 전역의 비밀 결사들을 연구하며 그들의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의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 학파, 중세의 연금술사들, 템플 기사단, 그리고 프리메이슨까지 모두 같은 핵심 지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3의 눈의 활성화입니다. 레비는 자신의 저서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밝힙니다. 진정한 프리메이슨의 비밀은 33단계 체계에도 담겨있지 않다. 그것은 오직 선택받은 소수, 알려지지 않은 상급자들은 넣은 수만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인류가 집단적으로 제3의 눈을 뜨는 날 천재의 문명 질서가 완전히 붕괴될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지식을 비유와 상징 속에 숨겨왔다. 레비는 또한 흥미로운 수행법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만난 어느 프리메이슨 마스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매일 자정, 완전한 어둠 속에서 이마에 집중하라. 그곳에서 작은 빛의 점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 빛을 키워라. 그것이 바로 잠들어 있던 눈이 깨어나는 것이다. 레비는 이 수행을 직접 실천했고 3개월 후 환시를 보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일기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854년 9월 23일 드디어 그것을 보았다. 이마 중앙에서 보라색 빛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고 나는 내 몸을 벗어나 방 천장에서 나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하람 아비프가 왜 죽어야 했는지 이해했다. 그는 죽음을 통해 육체의 제한을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친 것이다. 20세기 초 프리메이슨 연구가 엘버트 파이크는 도덕과 교회라는 방대한 저서에서 프리메이슨의 33단계 각각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는 3단계 마스터 메이슨의 의식이 실제로는 고대 이집트 이시스와 오시리스 신비의식의 재현이라고 밝힙니다. 오시리스는 세트에게 살해당하고 토막이 났지만 이시스가 그를 되살립니다. 하람 아비프의 전설은 이 오시리스 신화의 유대교 기독교 버전이라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파이크가 밝힌 고위 단계의 의식들입니다. 18단계 장미 십자 기삭 나이트 A Rose Cruexis 의식에서는 입단자가 완전한 어둠 속에서 명상하며 내면의 빛을 찾아야 합니다. 30단계 카도시 기삭 나이트 케이더시 의식에서는 입단자가 해골을 이마에 대고 명상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명상함으로써 제3의 눈을 여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1991년 프리메이슨 출신의 역사학자 크리스토퍼 나이트와 로버트 모마스는 히암 키드하람 키이라는 책에서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하람 아비프가 실존 인물이며 그의 죽음이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타오 2세의 죽음과 하람의 죽음이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문화에서 전승한 것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게안 오프닝 어디 아의 의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 의식에서
대제사장은 특수한 도구로 타라오 지망자의 이마를 가볍게 타격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제3의 눈을 여는 행위였습니다. 만약 타오 2세가 이 비밀의식의 수호자였다면 그의 적들이 바로 그 부위를 파괴함으로써 그 능력을 영원히 봉인하려 했을 것입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프리메이슨과 제3의 눈의 관계는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1달러 지폐를 보십시오. 피라미드 꼭대기에 모든 것을 보는 눈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디자인을 제안한 사람들 중 다수가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조지 워싱턴, 그리고 이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 상당수가 프리메이슨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국 건국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프리메이슨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숙이 박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56명 중 최소 9명이 확인된 프리메이슨이었고 일부 역사학자들은 실제로는 그 수가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조지 워싱턴은 12세에 프레드릭스버그 로지 4번에서 입단했고 사망할 때까지 열렬한 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1793년 9월 18일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미국 국회의 사당에 초석을 놓는 의식이 거행되었는데 이것은 완전한 프리메이슨 의례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프리메이슨 대의복을 입고 프리메이슨 앞치마를 두르고 은으로 만든 의식용 흑손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수백 명의 프리메이슨들이 로지 일상을 입고 행렬을 이루었고 그들은 고대 이집트와 솔로몬 성전의 건축 의식을 재현했습니다. 워싱턴은 초석 위에 옥수수, 포도주,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가 성전을 건축할 때 행하던 의식과 똑같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가 초석을 놓을 때 사용한 흑손입니다. 그 흑손에는 은으로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새겨져 있었고 그 눈 아래에는 라틴어로 Annuit Cuoptis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시작을 축복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신일까요? 아니면 제3의 눈을 뜬 깨어난 자들일까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파리에 머무는 동안 구자매 로츠러즈, The Nine Sisters의 그랜드 마스터가 됩니다. 이 로찌는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프리메이슨 조직 중 하나였고 볼테르, 존 폴 존스 등 당대의 지식인들이 회원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이곳에서 이국 독립을 위한 프랑스의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개인 서신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형제여, 우리가 건설하는 것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네. 그것은 인류의 의식이 진화할 수 있는 실험실이지. 유럽의 군주제가 사람들을 잠들게 한다면 우리의 공화국은 사람들을 깨울 것이네. 프랭클린은 또한 자신의 연구 노트에 송과체에 대한 스케치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것을 영혼의 등불이라고 불렀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공개적으로 프리메이슨이 아니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많은 증거들이 그가 비밀리의 회원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가 설계한 버지니아 대학교의 건물 배치를 보십시오. 원형 도서관을 중심으로 양쪽에 건물들이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프리메이슨의 상징인 컴퍼스의 형태입니다. 더욱이 그 원형 도서관의 천장에는 눈 모양의 채광창이 있습니다. 독립선언서 자체도 프리메이슨 철학으로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선언은 프리메이슨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들은 로찌 안에서는 모든 계급과 신분을 벗어던지고 평등한 형제가 됩니다.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라는 표현도 프리메이슨 문헌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워싱턴 DC의 도시 설계를 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이 도시를 설계한 피에르 샤를 랑팡은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그는 파리의 프리메이슨 건축가들에게서 훈련받았고 워싱턴의 개인적인 친구이자 동료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공중에서 워싱턴 DC를 내려다 보십시오. 백악관을 중심으로 펜실베이니아 애비뉴와 내리랜드 애비뉴가 뻗어나가 국회의사당으로 향합니다. 이 두 길은 정확히 컴퍼스의 두 다리를 형성합니다. 16번가와 매사추세츠 애비뉴의 교차는 직각자를 만듭니다. 듀퐁 서클, 로건 서클,
스콧서클을 연결하면 완벽한 오각별이 그려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오각별의 중심점입니다. 정확히 백악관의 위치와 일치합니다. 오각별, 즉 펜타그램은 프리메이슨과 오컬트에서 가장 강력한 상징 중 하나입니다. 각 꼭지점은 인간의 5감각을 상징하고 중심은 제6감, 즉 제3의 눈을 상징합니다. 워싱턴 기념탑을 보십시오. 169m 높이의 이 오벨리스크는 고대 이집트의 태양 숭배 기념물입니다. 오벨리스크는 파라오의 권력과 신성함을 상징했고 특히 태양신 라르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의 수도 한복판에 이집트의 이교도 기념물이 서 있습니다. 1848년 7월 4일 워싱턴 기념탑에 초석을 놓는 의식이 거행됩니다. 이 의식을 주관한 사람은 당시 프리메이슨 그랜드 마스터 벤자민 프랭클린이었습니다. 그는 조지 워싱턴이 국회의사당 초석을 놓을 때 사용했던 바로 그 은 흑손을 사용했습니다. 2만 명의 프리메이슨들이 로지 복장을 입고 참석했고 의식은 완전한 프리메이슨 전통을 따랐습니다. 초석 안에는 타임캡슐이 봉인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성경, 독립선언서, 헌법 사본과 함께 프리메이슨의 비밀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그 타임캡슐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 그 안에 봉인되어 있을까요? 혹시 제3의 눈을 여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기념탑 꼭대기에 피라미디온을 보십시오. 동쪽 면에는 라틴어로 Los Dios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신께 영광을 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프리메이슨 연구자들은 이것이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은 기독교의 신이 아니라 위대한 건축가 Great Architect, 즉 우주의 기하학적 질서 자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사당 건물 자체도 상징으로 가득합니다. 돔의 높이는 정확히 288피트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288은 프리메이슨 수비학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돔 내부의 프레스코어를 보십시오. 조지 워싱턴이 신들 사이에서 승천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링컨 기념관을 보십시오. 36개의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것은 링컨이 36번째 주까지 재임했기 때문이라고 공식적으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36은 프리메이슨 수비학에서 9의 배수이며 360도 원의 10분의 1입니다. 기념관 내부의 링컨 조각상을 보십시오. 그의 손은 수화로 A와 L을 만들고 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의 이니셜이죠.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프리메이슨의 비밀 수신호라고 주장합니다.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은 더욱 노골적입니다. 원형 구조는 판테온, 즉 로마의 모든 신들의 신전을 본떴습니다. 천장의 원형 계구부는 정확히 로마 판테온과 같은 크기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눈을 상징합니다. 낮에는 태양빛이, 밤에는 별빛이 이 구멍을 통해 내부를 비춥니다. 미국 대통령 45명 중 최소 14명이 확인된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워싱턴, 멀로, 잭슨, 포크, 뷰캐넌, 앤드류 존슨, 가필드, 맥킨리, 시어도어 루스벨트, 테프트, 하딩, 프랭클린 루스벨트, 트루먼, 포드. 우연일까요? 아니면 프리메이슨 네트워크가 이국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트루먼 대통령은 자신이 프리메이슨임을 공개적으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그랜드 마스터까지 올라갔고 백악관에서 프리메이슨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습니다. 1945년 원자폭탄 투하를 명령한 그날 밤 트루먼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프로메테우스의 불을 훔쳤다. 이제 인류는 신이 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파괴할 것인가. 프로메테우스는 신으로부터 불을 훔친 티탄입니다. 프리메이슨은 자신들을 현대의 프로메테우스로 여겼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보호하려 했던 이마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뇌의 정중앙 완두콩만 한 크기의 기관인 송과체 페니어 글랜드가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송과체가 멜라토닌을 분비해 수면을 조절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기관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송과체 내부에는 망막 세포와 같은 광수용체, 즉 눈의 구조가 존재합니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내 깊숙한 곳에 왜 눈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데카르트는 이곳을 영원히 머무는 자리라고 불렀고 고대인들은 이를 제3의 눈이라 불렀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호루스의 눈 상징을 뇌의 단면도와 겹쳐보십시오. 송과체의 위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은 고대인들이 이미 뇌 속에 있는 이 수신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프리메이슨과 같은 비밀 조직들은 왜 이 지식을 대중으로부터 숨겨왔을까요? 송과체는 특정 주파수와 공명할 때 DMT라는 강력한 환각 물질을 자연 분비합니다. DMT가 활성화되면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고차원의 정보를 수신하게 됩니다. 테슬라가 빛의 성광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고대 예언자들이 신의 목소리를 들었던 통로가 바로 이곳입니다. 만약 모든 인류가 이 제3의 눈을 뜨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지배 계급의 통제는 통하지 않으며 누구나 우주의 진리에 직접 접속하게 될 것입니다. 비밀 결사들이 하람 아비프의 신화를 기원으로 삼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이 수신기를 활성화하는 암호를 독점함으로써 대중 위에 군림하는 보는 자들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불행히도 현대인들의 송과체는 대부분 석회화되어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불소와 화학 물질들 그리고 끊임없는 소음이 이 안테나를 무디게 만듭니다. 하지만 암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명상과 호흡 그리고 테슬라가 강조했던 특정 진동수와 주파수를 통해 송과체는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하람 아비프가 목숨을 걸고 지켰던 비밀은 외부의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눈을 뜨게 만드는 내적 진동의 상태였습니다. 타오 2세의 이마에 난 상처는 역설적으로 그 부위가 인간의 가장 치명적이고도 강력한 성지임을 방증합니다. 프리메이슨의 전시하는 지배의 상징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도달해야 할 진화의 목표일까요? 그들은 지금도 침묵 속에서 인류의 주파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영원히 감춰질 수 없습니다. 진실은 오직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당신은 그 자격을 얻으셨습니까? 우주의 열쇠는 이미 당신의 뇌중앙에 보관되어 있습니다.